채권에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그냥 판결로 확정된 채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뭐 재판상 화해 조정 이런 게 의미합니다. 165조에 보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그것이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 기간을. 그죠? 파산 절차에 확정된 채권, 파산 확정 채권입니다.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 조정은 예입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는 기판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적용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소멸시효가 기간이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도 안 되는 데에서 무슨 10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사실 그 현실물에서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래이행 채권 같은 거 그죠? 장래이행 채권에 대해서 장래 확인의소라든가 장래 이행의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적용 이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확정한 경우 소멸시효는 단기가 아니라 10년이다. 이 말은 뭐냐? 10년보다 더 긴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긴 거죠. 또 한 가지 더 보세요. 채권의 범위. 본래 채권 소멸시효가 10년보다 짧은 경우에 적용하고 특히 이거 보세요. 81년도 판결 보면 공용을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가액 분할이 됐거든요. 가액 분할이라는 것은 경매를 해서 그 매덕금을 일정 비율로 해서 분할한다 이제 됐는데 그 돈에 대한 판결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용을 분할 청구권 자체가 시효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효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공유권에 부속된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시효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를 분할 청구권 이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는 그것이 아무리 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10년의 그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 당연히 포함되죠. 그죠? 확정되지 않은 가지평선고 판결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공유는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불문한다. 이행 판결이 뭡니까? 피고노무에 뭘 지급하라, 뭐 하라는 명령입니다. 가장 정령적인 판결이죠. 확인 판결은 어떤 게 있겠어요? 채무 부존재 확인 그죠? 이건 오히려 채무자라고 일단 지칭하는 사람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든 간에 예를 들면 채무자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으면 이 경우에도 이제 판결이 그 부분이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10년 기간 후 10년 기간으로 그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판결을 할지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또 하나 있죠? 형성 판결. 왜 형성 판결이 안 나왔어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 안 되는가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원래 어떤 권리가 형성 판결로 해서 그냥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그것이 쉽게 말해서 애초에 무슨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있던 권리가 확장된다 이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 형성 판결은 여기서 어떻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 형성 판결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어떤 권리 그거는 그 별도로 그죠? 그 별도로 만약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러면 그 별도로 그에 따라서 걸리는 것이지 이 판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채권의 길이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고정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파산 절차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일락조서 이것도 전부 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란 뜻은 반드시 기판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파산으로 확정된 채권 기판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 조정 일락조서는 기판력은 있습니다. 좀 이따 지급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판결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 어떤 면에서 동일한 효력이 있느냐 하면 특히 집행력이라든가 그죠? 집행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판결 동일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기판력은 무엇입니까? 기판력은 앞에 소송에서 주장했던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됐죠, 그죠? 앞에 그 사건에서 판단된 그 사실관계를 뒷부분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AB사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어떤 그 돈을 주라 했을 때 그 매매 계약 체결 사실 며칠 날 했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판결이라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후에는 다툴 수가 없어요. 이걸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이 경우에 재심. 판결의 경우는 재심이라고 판결 위의 경우 예를 들면 재판상 화해나 이런 경우는 준 재심이라고 하지만 결국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다툴 수 없는데 예를 들면 파산에서 확정된 채권 이거는 재심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급명령의 문제가 뭐냐면 지급명령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데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 민사집행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이제 그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그 90년도 1월 13일 개정된 후에 그죠? 2000년도 1월 20일 요 기간이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90년도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그 민사소송법 시행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90년도 9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한 12년 동안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199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빼버렸습니다. 그때가 아마 어떤 그게 있냐면 가지평 원래는 이제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가지평 선고가 있어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평 선고 제도가 참 별 귀찮은 거다.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없앴는데 사실은 이 없앨 때 그걸 없앨 때 기판력을 없앤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 기판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렇게까지 쉽게 말해서 소멸시효 기간까지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법원이 그 12년 동안은 지급명령 받아봤자 단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기간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결은 잘못된 겁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참 그게 아주 형식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법을 개정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급 명령도 확정이 되면 시효 기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공정증서는 어떻습니까? 공정증서도 집행력은 있습니다. 그죠? 집행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판결 집행에서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역시 공정증서라고 하더라도 물론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효력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채권이라 그러면 3년이고 일반 채권 10년 그에 단기 소멸 채권이라 그러면 3년 1년입니다. 공정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일반적인 효는 10년보다 단기 채권도 판결로 확정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인적 범위는 어떻습니까? 자, 주채무에 대한 판결 확정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채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만약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중단되잖아요, 그죠? 중단되지만은 중단된다고 해서 기간도 똑같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즉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주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 채무 본래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거 이번 보세요. 주 채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 확정되면 주 채무가 어떻게 돼요? 10년이죠. 시효 기간.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했다. 그럼 보증 채무가 당연히 10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 채무와 주 채무 별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증 채무 자체가 상사 채무다.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 채무와 보증 채무는 별개의 채무다. 주 채무와 보증 채무는 별개의 채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병이 보증인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알파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은 갑에 대해서 보증 베타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파 채권과 베타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관련성이 많죠. 부정성이 있죠. 부정성이 있지만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여러분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예를 들면 자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채권자입니다. 을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을이 가지고 있는 X 담보물이 있습니다. 그 담보물을 병이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병의 경우에는 이 물건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을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권 병이 가진다. 그런데 병이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가진다. 그런데 너희들 사이의 이 알파 채권의 원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짜리다. 너희들끼리 소송해 10년 난다고 해서 내한테 효력은 없다. 나한테는 5년짜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병은 원래 채무자가 아닙니다. 별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물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든지 이 병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증과의 차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직접 부담하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 자체가 시효 소멸 가능합니다. 근데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직접 채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자기 그냥 그 물건을 자기가 가지는 것밖에 없죠. 일종의 책임만 부담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채무가 뭐 있다거나 시효 중단되거나 시효 연장 이건 뭐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은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이지요. 그래서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건 채권 본래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런 게 있죠. 피고는 원고에게 돈 얼마 이에 대해서 얼마 몇월 며칠 언제까지 매년 25%에 산당하는 돈을 지고 이 지연 손해금이거든요. 장래 그러니까 판결 확정 이전까지는 10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몇 년? 그때 그 원래의 채권의 시효 기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상사 채권이라고 하면 원본 채권 10년, 지연 배상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타 재산권 소멸시효, 여기는 소유권은 시효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채권은 10년이다 원칙으로. 그다음 3년, 1년짜리 민법에 나와 있고 5년은 상법에 나와 있고 그 외 재산권이 20년입니다. 그다음 지상권이나 지역권 이런 경우죠.
채권의 통일성. 채권 양도가나 채무 인수가 됐을 경우 채권 자체 통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가 뭡니까? 채권 양도,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채무 인수는 뭡니까? 채무자가 바뀌는 거죠. 다만 채무 인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고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습니다. 병존적이라는 것은 원래 채무자도 그대로 채무를 지고 또 병존적 채무 인수자도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병존적 채무 인수. 면책적은 원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 완전히 순수한 채무 인수, 채무의 뭐 양도 비슷한 거죠, 그죠? 그 경우에는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원래의 채권이 통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 이거 피해자가 보험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직접 청구권은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것이 뭐 보험금이 아니고 원래 피해자가 본인의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피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권의 병존적 인수라 그랬죠. 그러면 그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역시 피해자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멸시효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본적으로 역시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는 그 당시 쉽게 말해서 새로운 채무 승인이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승인 이후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겁니다. 준소비대차와 경계. 준소비대차가 뭐 경계가 뭔가요? 여러분 아직까지 채권법을 다 공부 안 했었죠, 그죠? 준소비대차는 뭐냐면 내가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빌린 걸로 하자. 여기 준소비대차입니다. 경계는 뭐냐? 경계는 상당히 넓은데요. 이 알파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갑을 사이에요. 알파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계를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채권 경계 계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계 계약,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계 계약, 채무 자체를 변경하는 경계 계약.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채권자를 변경하는 마치 채권량도 비슷하죠. 채무자를 변경하는 채무 인수 비슷하죠. 그러나 이것이 왜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하고 경계가 다를까요? 방금 말했죠.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는 채권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이지만은 경계는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앞에 채권은 소멸하고 뒤에 채권만 새로 생기는 겁니다. 경계 채권, 새로운 채권만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준소비대차는 뭐냐? 그러면 아까 물품대금 채권을 자 소비대차로 한다 했을 경우에 요 채권과 요 채권이 사실상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채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담보물을 이건 그대로 이전합니다. 경계는 어떠냐? 경계는 완전히 새로운 채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물품대금 채권을 자 소비대차 채권을 바꿨다 합시다. 물론 경계의 경우는 반드시 소비대차 채권으로 바꿀 필요 없고 여러 다른 물품대금 채권을 무슨 공사금 채권을 바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든지 경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채권이 없어집니다. 소멸하고 뒤에 채권만 생겨납니다. 그런데 둘 다 어쨌든 새로운 채권이 생겨난다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준소비대차나 경계에서나 둘 다 소멸시효 기간은 이 준소비대차 하는 행위 혹은 경계 계약의 성질에 따라 이 행위 자체 성질에 따라서 민사채권은 5년, 10년, 상사채권은 10년으로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보시고요. 그다음 원인 채권 확보를 위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원인 채권도 그냥 있는 거죠, 그죠? 기존 채권 그대로 있고 역시 그 원인 채권 대여금 채권 같으면 10년, 5년으로 되는 것이고요. 어음금 채권 어음 자체의 채권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 채권, 대여금 채권도 가지고 어음 채권도 가집니다. 그 각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음채권의 경우에는 원래 만기부터 3년입니다. 경우에는. 자, 시의 중단 절차법적 의미를 볼까요? 기간의 직권 판단되어 있죠. 자, 소멸시효는 원령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원령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저 주의할 건 뭐냐면 원령이란 것과 쉽게 말해서 변론주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옛날에 어느 이제 유명한 저희 스승님이다만한 스승님이 그분은 이제 소송법을 잘 모르는 분이 대한민국 최고 민법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법을 조금 그에서 소멸시효의 원령은 필요 없다. 다만 그냥 변론주의가 적용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의 하에서도 뭐 사실은 원령과 동일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소멸시효 원령이라는 실제법적인 어떤 효력입니다. 실제법적인 그리고 변론주의는 소송법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 당사자가 원령권자가 아니라면 원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원용권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변론을 할 수 있지만 또 그 원용권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또 주장도 할 수 없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멸시효는 원령이 필요하고 플러스 알파 변론주의가 적용돼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자,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원고가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5년으로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2006년도 판례도 그렇습니다. 보면 하여튼간에 기간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른 것이냐 상법에 따른 것이냐 어느 예산회계법에 지금 지방재정법 아니 국가 뭡니까 무슨 법입니까 그 있죠. 그게 따른 것이냐 그걸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법률상의 주장은 부분 직권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